한 얼굴, 한 함대, 한 전쟁, 한 인간, 한 생각, 한 지략,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온 도시를 제로 만든 전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놀란 감독에 대한 기대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뿐 아니라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아이스킬로스가 아가멤논 집안의 비극사를 다룬 오레스테이아 3부작,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까지 읽은 것이 실수였다. 물론 논란이 고집해온 아날로그 촬영은 여전히 장점이지만 몇몇 장면의 어색함은 이제 AI 시대에 마침내 영상 이미지마저 정복당할 것 같은 패배감이 2분의 1박자의 강렬한 사운드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논란의 배수의 진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래서 음악이 중요하다. 여기서 잠깐 내가 2분의 1박자 강렬한 사운드라고 언급한 것은 집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나오는 스웨덴 출신 작곡가 루드비히 예란손의 음악이다. 그는 놀란과는 테넷, 오펜하이머에 이어 다시 협업했고 이번 오디세이의 전체 오리지널 스코어도 작곡했다. 제목은 활의 시험 복수인데 박을 잘게 쪼개며 반 박자쯤 앞서 달려가는 듯한 타격음은 오디세우스의 활보다 먼저 관객을 공격한다. 화면의 폭력보다 소리가 한 발 먼저 몸을 때린다. 그래서 몇몇 어색한 아날로그 이미지마저 그 강렬한 사운드 속에 묻혀버린다. 이번 영화에서 논란의 영상이 나를 압도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란손의 소리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무튼 편집은 초기작 메멘토를 넘어서질 못했고 오디세우스의 내적 갈등 역시 오펜하이머에서 보았던 죄책감과 자기신문의 밀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그 기억에 사로잡힌 남자라는 점에서 오펜하이머의 변주처럼 느껴진다. 물론 부자 관계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와 머피를 붙잡았던 부녀 관계의 중력에 비하면 이번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의 관계는 살짝 묻어갈 뿐 만약 TV로 본다면 특히 오디세이아에 대한 전이해가 없다면 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IMAX 영화로 만들었겠지만 결국 영상은 그저 그러했으나 고전서사가 영화를 살렸다. 다만 논란의 문제 제기는 성공한 듯하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의 시선으로 보는 남성들의 세계와 문명이다. 따라서 논란이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던진 문제는 남성 영웅의 위대한 귀향이 아니라 제우스의 환대법 이야기는 이제 지친다. 그 남성들의 전쟁과 문명을 여성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먼저 헬레네이다. 호메로스와 전통적인 트로이 전쟁 신화에서는 헬레네의 납치 혹은 도주가 전쟁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논란은 이를 노골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바꾼다. 영화 속 아가멤논에게 진짜 목적은 트로이가 장악하고 있는 교역로이며 헬레네는 그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가자, 이란 침공은 사실 명분도 별로 없다. 그렇다면 여성은 여기서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남성들이 벌이려는 탐욕과 전쟁의 명분으로 이용된 도구이다. 결국 한 여자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라는 아름다운 신화 뒤에는 무역과 패권, 남성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헬레네의 자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더욱 비극적이다. 남편 아가멤논은 트로이로 떠나기 위해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킨다. 그 뒤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을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죽이지만 그녀는 다시 아들 오레스테스에 의해 죽임당한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논란은 짧은 장면 속에 호메로스뿐 아니라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까지 끌어들여 이 복수의 연쇄를 환기한다. 사실 원작은 오디세우스와 구원자 가문의 복수의 연쇄 전쟁을 제우스와 아테나 여신의 주제로 화해하지만 그리고 아이스킬로스의 에오메니데스에 나오는 재판에서 오레스테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 폭력적인 남편을 죽인 아내보다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정당화되는 고대 가부장적 질서가 드러난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눈으로 보면 영웅들의 위대한 트로이 전쟁은 남편 때문에 딸을 빼앗기고 결국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여성들의 비극인 것이다. 페넬로페는 또 다른 방식의 희생자이다.
그녀는 흔히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정절의 아내라고 불린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녀는 20년 동안 이타카의 왕권을 사실상 지켜낸 정치적 인물이다. 수많은 구원자들의 압력을 견디며 배를 짰다가 풀고 시간을 벌면서 왕국을 지켰다. 영화에서는 철부지 아들 텔레마코스 때문에 마음 고생도 한다. 그런데도 왕이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왕자를 지킨 사람은 페넬로페였지만 왕자의 주인은 부재한 오디세우스이거나 제우스의 환대의 법을 악용한 구원자 남성들이었다. 그녀는 왕의 일을 하면서도 배틀 앞에 묶여 있어야 했던 왕이 되지 못한 왕비였다. 그래서 그녀의 배짜기는 정절의 상징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정치적 권력의 한계이다. 인상적인 것은 키르케의 재해석이었다. 호메로스에서 키르케는 남자를 돼지로 만드는 위험한 마녀이다. 그러나 논란은 그녀를 단순한 유혹의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의 전쟁과 폭력이 남긴 상처를 기억하는 여성으로 바꾼다. 키르케 역의 서면사 모턴 역시 자신의 연기를 상처받은 여성들을 대변하는 작업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남자가 돼지로 변하는 장면의 의미도 달라진다. 결국 키르케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이 이미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것을 드러낼 뿐인지도 모른다. 마법이 인간을 돼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과 탐욕이 이미 인간을 돼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아테나 신 역시 흥미롭다. 영화에서 젠데이아가 보여주는 존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여신 아테나 여신이 아니다. 그녀는 트로이 함락 때 아테나 신전에서 죽임당한 어린 여사제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후 오디세우스에게 아테나의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논란은 이 인물이 실제 신인지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형상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결국 아테나는 오디세우스를 돕는 전쟁의 여신이라기보다 그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 희생자의 얼굴이다. 그리고 이 얼굴은 남성들이 트로이를 정복했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승리자의 기억 속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진정한 유령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신혼이다. 신혼 역을 맡은 배우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엘리엇 페이지이다. 신혼이라는 이름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트로이인들을 속여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게 만드는 그리스 병사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이 인물을 완전히 새롭게 각색한다. 영화에서 부유한 안티노우스가 징집되자 가난한 신혼이 그를 대신해 전쟁에 나가고 안티노우스는 신혼의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혼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전쟁을 대신 치르는 구조를 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더구나 영화 속 신혼은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선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젠더의 경계까지 함께 드러낸다. 이 점에서 엘리엇 페이지라는 배우의 몸이 지닌 경계성은 신혼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복합적으로 보이게 한다. 물론 감독이 배우의 성전환 경험을 의도적으로 캐릭터 설정과 연결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겹침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된다. 사실 논란의 영화에서 신혼의 분량은 길지 않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는 남성 영웅들의 세계에 들어가 있지만 그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가난 때문에 부자의 위험을 대신 떠맡으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희생과 배신의 기억 속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해안을 떠돈다. 전쟁은 왕과 영웅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름 없는 병사들이다. 그래서 논란이 새롭게 만든 신혼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누가 전쟁을 결정하고 누가 그 전쟁에 끌려가며 누가 그 전쟁에서 죽는가? 영웅서사의 뒤편에는 언제나 대신 싸운 사람, 대신 죽은 사람, 그리고 약속에서 버려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칼립소는 어떤가? 오디세우스를 바다에서 구하고 먹이고 재우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만 결국 그는 떠난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인가? 서사시에서는 칼립소를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방해하는 유혹의 여성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다르다. 자신이 살려낸 남자는 고향의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떠난다. 이렇게 오디세우스에게 칼립소는 머물러서는 안 될 섬이지만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남자는 떠나고 돌아오면서 서사를 만들고 여자는 그 남자를 맞고 보내고 남겨질 뿐인가? 왜 남자의 떠남은 모험이 되고 여자의 기다림은 그저 그런 배경이 되는가? 세이렌의 경우는 더욱 묘하다. 우리는 흔히 세이렌을 남자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기억한다. 영화에서도 여성의 형상으로 바위 위에 앉아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을 부른다.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부하 중 한 명이 노래소리를 듣고 바다에 빠진다. K-팝에 대한 찬양인가? 아무튼 호메로스의 세이렌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유혹이 아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이름과 트로이 전쟁을 알고 있으며 세상의 일을 모두 안다고 이야기한다. 즉 그들의 가장 위험한 힘은 몸이 아니라 목소리와 지식이었던 것이다. 지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여성들이 마녀로 취급받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던가. 이 점에서 세이렌을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난다. 남성 영웅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고 부하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는다. 듣고 싶지만 그 말에 이끌려가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내비게이션 여성의 음성도 안 듣는 남성도 많다. 따라서 세이렌은 단순히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영웅이 외면하고 싶으면서도 듣고 싶은 진실의 목소리처럼 보인다. 트로이에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영웅의 영광 뒤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알고 있는 목소리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이렌의 노래는 유혹이라기보다 기억의 귀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성들을 한 명씩 놓고 보니 논란의 가장 흥미로운 재해석이 보인다. 헬레네는 전쟁의 명분이 되고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에 따른 전쟁의 대가를 치르며 페넬로페는 전쟁 뒤의 시간을 견딘다. 키르케는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하고 아테나의 얼굴을 한 여사제는 승리자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돌아온다. 칼립소는 떠나는 남자의 뒤에 남은 사랑의 자녀이고 세이렌은 남성이 듣기를 두려워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기억이다. 여기에 신혼까지 더하면 영화의 질문은 젠더를 넘어 계급으로 확장된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과 전쟁에 끌려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이번에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남성들이 영웅이라고 부르는 문명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따라서 영화의 시작에 나오는 음유시인의 노래는 페넬로페의 말대로 그만 그 시는 듣기 싫어가 되고 이렇게 변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얼굴, 여러 장소, 여러 고통, 여러 여성, 여러 생각, 여러 지혜, 문명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 물론 이 지혜는 여성들이라는 다른 목소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로즈버드는 마지막 장면, 불타 무너지는 트로이 목마의 머리, 배트맨이라 생각했던 아가멤논의 투구 모양이다. 청동기 문명 혹은 미케네, 아니 남성들의 문명의 몰락이다. 물론 이 또한 시민 케인을 모방했지만